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20년 페임랩 코리아 대상 수상자이신 부가연님께서 Optical Tweezers라는 주제의 페임랩 시연과 그리고 작은 분자들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네, 재미난 특강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왜냐하면 빛으로 무언가를 조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과연 그럴까요? 빛은 어떤 물질에서는 빠르고 어떤 물질에서는 느립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한 발은 아스팔트 도로에 다른 한 발은 갯벌 속에 있다면 똑같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도 갯벌 쪽이 뒤처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 몸은 갯벌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빠른 물질과 느린 물질의 경계면에서 방향을 바꾸어 굴절됩니다. 빛을 굴절시키는 대표적인 물체가 렌즈죠. 원래 빛은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방향을 바꾸었다면 이 렌즈로부터 뭔가 힘을 받은 것이겠죠. 이때 주는 만큼 되돌려받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이 빛도 렌즈에게 힘을 받습니다. 그 빛은 빛이 한 점에 모이는 초점에서 가장 강력해서 이 렌즈를 잡아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렌즈는 너무 크고 무겁지만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렌즈 구슬에 레이저로 강력한 빛을 쐬어준다면 마치 보이지 않는 빛 집게로 이 구슬을 잡은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거 마음대로 조종해서 어디에 사용하죠? 우리 세포 속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운반하는 모터 단백질에 이 구슬을 매달고 빛 집게로 잡고 있을게요. 그런데 모터 단백질이 구슬을 이끌고 빛 집게로부터 벗어납니다. 구슬이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은 이 단백질의 힘이 더 세다는 거겠죠? 이렇게 집게와 구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단백질의 힘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단백질, 그 힘은 얼마나 연약할까요? 우리가 1kg짜리 아령을 드는 힘의 1000분의 1, 1000분의 1에 1000분의 1에 1000분의 1입니다. 이토록 작은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빛 집게는 작은 것들을 다루는 생물학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 공로로 201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빛의 굴절처럼 익숙한 현상도 그 원리와 쓰임을 잘 생각해보면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자,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빛으로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누군가를 춤추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강렬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빛 집게처럼 멋진 기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료 전송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네, 진행이 늦어졌던 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작은 것들을 위한 빛 집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부가연이라고 합니다. 하필 제 순서 전에 이 목소리가 멋지신 보이스 코치 분께서 강연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내뱉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원래 제 목소리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가연이고요. 저는 대학원생입니다. 학부 때 물리학을 공부를 했고요. 이 물리학의 관점에서 생명 현상을 바라보는 학문인 생물물리를 대학원생으로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을 잘 못합니다. 그걸 저는 고등학교 때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넘게 과학을 놓지 못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구질구질한데 제가 이렇게 과학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그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나름의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하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더 논리적이고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 나온다고 하면 님이 맞네요.
내가 틀렸네요 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학문의 속성이죠. 저는 이런 속성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좀 조악한 근거라도 대주면 감사한 그런 가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우기는, 그래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과학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신 과학관 해설사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미약하나마 이런 과학 소통에 조금 힘을 보태고 싶어서 페임랩이라는 과학 소통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분께 제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 번 인터넷상에서 본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 속이 텅 빈 이 동그라미를 인류가 가진 모든 지식의 그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요만큼 어느 방향에 치우침이 없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그 면적이 넓어지고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정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분야를 정하면 이쪽으로 볼록 나의 면적이 튀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석사쯤 되면은 좀 더 나가게 되고 계속 논문을 읽으면서 그 분야의 최신 기술들을,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지식의 경계면에 닿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대학원생 입장에서 말을 하겠지만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지식의 경계면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한 10년 동안 계속 밀어요. 10년 동안 계속 미는데 결과는 그냥 찌끄만 돌기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돌기를 만들어내면 너 전문가가 됐구나 라고 박사학위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돌기들이 조금씩 모여서 결국에는 이 전체의 지식의 경계선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저는 저의 현재 위치는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끔 이제 이 돌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견도 조금씩 하면서 제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페임랩 주제가 Optical Tweezers, 빛 집게 또는 광학 집게였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직진합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렌즈 같은 물체를 만나면 굴절을 하게 되죠. 빛이 굴절을 하는 이유는 렌즈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이 렌즈도 빛에게 반작용의 힘을 받고 결국 렌즈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두 빛을 대칭적으로 렌즈에 준다면 굴절도 대칭이 되고 빛에 의한 힘도 대칭이 됩니다. 그럼 이 수직한 방향으로는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의 같은 힘의 크기를 가졌기 때문에 상쇄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평한 방향으로는 이 두 힘이 합쳐져서 합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방향으로 렌즈가 역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합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면 합력은 0이 되어서 이 물체를 한 지점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힘은 다른 레이저를 반대 방향으로 쏴줘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요거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중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옵티컬 트위저의 초창기 버전은 이렇게 레이저 빔과 중력을 사용하는 버전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력을 연관시켜서 정밀하게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지금은 보다 더 편리하게 렌즈를 하나 더 사용합니다. 렌즈를 통해서 빛을 한 점에 모이게 하면
물체는 이 초점에 고정이 됩니다. 만약 이 물체가 이 초점으로부터 살짝 벗어나게 된다면 초점 방향으로 힘이 생성이 되고 그럼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초점 방향으로 힘이 생성이 되고 결국 물체는 이 초점에 고정이 되게 되죠. 네, 사실 뭐 제가 원리에 대해서 여러 슬라이드에 걸쳐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옵티컬 트위저는 결국 이겁니다. 빛과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하는 힘을 이용해서 빛으로 물체를 조종하겠다. 빛으로 물체를 조종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그렇게 막 생소한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많은 예시들을 봐왔거든요. 저는 이 옵티컬 트위저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가장 먼저 UFO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 영화나 만화에서 이렇게 UFO가 와가지고 황소나 사람들 빛으로 납치해가는 장면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체를 옮기기 위해서는 초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빛 모양이 잘못됐죠. 네, 어쨌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황소 같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UFO가 도대체 얼만큼 센 빛을 줘야 하는가? 아주 대충 계산을 하자면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물체들의 무게는 5나노그램입니다. 그런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1와트 파워를 갖는 빛을 사용해요. 근데 아주 날씬한 소가 있어서 500kg의 소를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레이저는 10의 15제곱 와트, 페타와트의 레이저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페타라는 접두어조차 생소한 큰 단위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레이저 포인터는요 1mW입니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우리가 전술용으로 사용하거나 그 별자리 관찰할 때 굉장히 밝은 위험한 레이저를 사용하거든요. 그건 정말 눈에 맞으면 큰일 나는 센 레이저인데 그런 레이저조차도 200mW입니다. 1와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페타와트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UFO로 이렇게 뭔가 황소를 납치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러면 절대로 전투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순삭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잘 먹여서 이렇게 잘 달래 보내야죠. 네, 이런 UFO 외에도 또 눈에서 레이저 나와가지고 막 뭘 파괴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모든 히어로 영화에서 다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요새 마블 영화의 비전이라는 캐릭터도 눈에서 막 광선을 쏘죠. 네, 그만큼 이 빛으로 뭔가를 막 파괴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인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미군에서 개발한 레이저 무기 영상인데요. 실제로 레이저로 뭔가를 파괴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가서 레이저 포인터처럼 쏘면 빛의 속도로 가서 타격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정밀하고 빠르대요. 그런데 이런 레이저 무기조차도 수십 킬로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그냥 개발 과정, 시험 과정에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파워로 무언가를 파괴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런 힘으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킨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과학에서는 그런 강력한 힘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작은 것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옵티컬 트위저로 여러 가지 물체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리는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잡을 수 있나요?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냥 레이저 한 대 가지고 옵티컬 트위저 실험을 하신 거예요. 그냥 레이저를 틀어놔서 지금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작은 입자, 먼지 같은 입자가 지금 떠 있어요.
지금 아마 레이저의 출력, 파워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워에 따라서 이 입자의 위치가 바뀌고 있죠. 보시면 다른 장치 없이도 입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이 공중에 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위치가 고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레이저 한 대만을 가지고도 옵티컬 트위저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간단한 셋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입자를 고정시킬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정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장비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옵티컬 트위저 장비입니다. 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크기의 물체들도 이 장비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실험들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레이저를 한 갈래가 아니고 여러 갈래를 나누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물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레이저 여러 갈래를 움직여주면 어떨까요? 그럼 물체들이 한 번에 움직이게 되겠죠? 네, 지금 옵티컬 트위저로 여러 갈래의 레이저로 각각의 구슬을 다 잡은 후에 레이저를 이동시켜가면서 이 비드들로 테트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이런 놀이를 하고 있으면 교수님은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혼을 내실까요?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런 비드, 구슬과 같은 간단한 무기물들만 잡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옵티컬 트위저로는 세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동그란 건 적혈구고 뾰족뾰족한 건 백혈구인데요. 옵티컬 트위저로 적혈구와 백혈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옵티컬 트위저의 트래핑, 잡히게 되면서 모양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에 부비부비도 해보고, 부비부비, 네, 셋이 부비부비, 네, 이렇게 세포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티컬 트위저, 빛으로 물체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은 집게를 통해서, 옵티컬 트위저를 통해서 물체의 힘을 느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빛과 물체에서 이런 이점을 얻어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제가 이 무대에 홀로 서서 저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겠거니 하면서 외롭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금 되게 쑥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직접 보고 여러분이 하품을 하시는지 아니면 흥미롭게 듣고 계시는지 그런 반응을 보면 제가 더 하자, 아니다,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호작용이 없어서 저는 이 발표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한 원인이 뭐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구조를 보면 되게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꼴도 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연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이름이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요. 박테리오, 세균을 파지, 냠냠, 세균 포식자입니다.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생겼는데요. 생김새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치 화성에 착륙하는 무슨 착륙선처럼 생겼죠. 이 박테리오파지를 연구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캐릭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라인 스토어에 스티커로도 있고요. 웹툰 캐릭터로도 나왔고요. 구글에 그냥 박테리오파지 캐릭터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 네, 근데 박테리오파지의 인생사를 제가 비디오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저 분홍색 동그란 것들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 작은 보라색 무엇이죠? 바로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에 착륙을 하고 이 머리에 있는 것은 DNA입니다. DNA를 대장균에 쏴보냅니다. 그럼 대장균은 박테리오파지 건지도 모르고 자기 건 줄 알고 DNA를 열심히 복제를 해줍니다. 박테리오파지는 대장균 안에서 무럭무럭 자란 후에 대장균을 터뜨리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박테리오파지들은 또 다른 대장균을 찾아서 그곳에서 증식을 하게 되겠죠. 네, 박테리오파지는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인데 박테리오파지 아까 머리에 DNA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냥 몇 가닥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 그 머리 안에 DNA가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이게 그 전자현미경으로 머리통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DNA가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쪼그라든 빈 공간 형태로 있다가 DNA가 들어갈 준비를 하면 다면체 모양이 되고 DNA가 들어가면 빈 곳이 없이 그득그득하게 차게 됩니다. 이 DNA 길이가 쭉 펼치면 6.6 마이크로미터인데요. 파지의 머리 크기가 캡시드라고 하는데 머리 크기가 42 나노미터 곱하기 52 나노미터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제가 저희 생활에 밀접한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기내용 수화물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는 캐리어만 반입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게 캐리어가 박테리오파지의 머리라고 하면은 그곳에 DNA를 넣는 거는 두께 2cm의 밧줄을 50m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열심히 하면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세야 될 것 같아요. 꾸역꾸역 넣어야 하고 두께가 2cm나 된다고 하면은 밧줄도 굉장히 조금 단단하고 팽팽할 텐데 그게 잘 구부러질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렇게 힘이 세서 DNA를 박테리오파지의 머릿속에 잘 꾸겨 넣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옵티컬 트위저스가 출동했습니다. 사실 뭐 박테리오파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힘이잖아요. 아까 대장균보다도 박테리오파지가 훨씬 작은 거 보셨죠? 대장균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박테리오파지는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작을 텐데 그런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옵티컬 트위저와 같은 기술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의 머리를 고정하고 DNA의 한쪽 끝을 구슬에 매달아서 이 구슬을 옵티컬 트위저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DNA가 박테리오파지의 머리 안에 층층이 쌓이는 동안 이 구슬을 통해서 빛 집게를 통해서 그 DNA가 접히는 힘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DNA가 0%에서 머리 안에 100% 쌓일 때까지 그 안 내부의 힘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거의 60 피코뉴턴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그 모터 단백질의 일종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터 단백질 중에 가장 큰 힘을 지닌 모터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피코뉴턴, 뭐 우리가 1kg짜리 아이언을 드는 힘의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의 힘이니까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옵티컬 트위저로만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생물학의 공로로 옵티컬 트위저가 201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약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옵티컬 트위저의 개발 공로로 수상하신 분이 아서 애슈킨 박사이신데요. 1922년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60년대에 처음 이제 광학 집계에 대한 생각을 연구로 옮기기 시작을 하셨고
그런데 그 소속한 연구소에서 별로 그 연구를 좋아하지 않으셨나 봐요. 뭐 지원도 잘 안 해주고 좀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할까 말까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당시 처음 연구를 이제 시작했던 스티븐 추 박사라는 분과 함께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서 에듀킨 박사의 입장에서는 스티븐 추 박사는 후배였던 거죠. 그런 그 스티븐 추 박사와 85년에 원자를 이 옵티컬 트위저로 붙잡는 데 성공을 한 후에 스티븐 추 박사가 97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서 에슈킨 박사가 옵티컬 트위저 연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스티븐 추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 스티븐 추 박사는 그 후에도 연구로도 승승장구를 하시고 결국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까지 합니다. 거물이 되었죠. 네, 다행히도 아서 에슈킨 박사님도 2018년에 이 옵티컬 트위저스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해피엔딩이죠. 아서 에슈킨 박사님이 노벨상 수상자 중에 최연장자세요. 최연장자. 네, 이렇게 옵티컬 트위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옵티컬 트위저 말고도 또 다른 작은 힘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기력을 이용하는 마그네틱 트위저, 자석 집게입니다. 자석 집게는 빛 대신 자기력을 이용하는데 자석 구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주로 DNA를 사용하는데 DNA를 매달고 DNA의 끝에 자석 구슬을 매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자석을 사용해서 이 구슬을 조종할 수 있게 되죠. 힘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구슬이 강한 힘에 붙들려 있을 때는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약해지면 이 구슬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슬의 흔들림을 이용해서 구슬이 받고 있는 힘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옵티컬 트위저보다는 측정할 수 있는 힘의 정밀도가 마그네틱 트위저가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그네틱 트위저의 장점은 뭐냐면 이 바닥에 무지하게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옵티컬 트위저로는 실험 100번에서 데이터 100개 뽑아내야 되는 거를 이 마그네틱 트위저를 이용해서는 실험 한 번에서 데이터 100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험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원자힘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탐침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작고 얇은 탐침, 캔틸레버라고 부르는데 이 탐침을 내가 관찰하기를 원하는 샘플의 표면을 이렇게 따라서 가도록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록한 부분에서는 탐침이 위로 올라갈 것이고 원자가 없는 부분에서는 탐침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 미세한 움직임을 레이저를 쏴서 반사시킨 그 빛을 관찰해서 그 미세한 위치의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샘플의 표면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지만 만진다는 것은 결국 뭔가 손상을 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FM은 손상은 가지만 시료의 표면을 직접 관찰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작은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작은 힘 측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